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온라인 1위 RPG 게임이 뭔지 아시나요? 로스트 아크입니다. 이 게임으로 대박을 친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라이노스 자산운용과 1,000억 원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이 자산운용사는 스마일게이트가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던 시절에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CB에 투자를 했고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생겼으니 상장을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스마일게이트 측은 아직 상장할 상황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촉발된 양상입니다. 이익을 냈어도 회계상으로는 손실 구간이라는 겁니다. 대체 회계 처리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김수원 센터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스마일게이트 뭐 다들 아시죠? 뭐 여러 개 게임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스마일게이트 그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운용사하고 지금 현재 한 1,000억대 그 소송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뭐 소송 당사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조금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회계적인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이 소송의 전말 그리고 조금 숨겨진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자 회사가 우리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회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뭐 기업 가치 한 100억 정도 되는 비상장 회사에 한 10억 정도 투자하면 이제 투자 회사가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비상장 회사가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팔아서 이제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를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투자 회사하고 비상장 기업은 서로 뭐 주주 간에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IPO 관련해서 이제 언제까지 IPO를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계약을 맺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기업 가치가 한 100억 정도로 뭐 추정되는 시점에 상장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한 1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러면 투자 회사는 당연히 IPO를 추진해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10억을 투자했지만 기업 가치가 100억이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는 이제 10억이 아니라 이제 100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비상장 기업이 우리는 IPO를 못 하겠다.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해놓은 IPO 추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뭐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떤 그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장을 하지를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투자회사하고 그렇죠, 비상장 기업하고 이제 크게 갈등을 빚게 되는데, 라이노스 자산운용하고 지금 스마일게이트 간의 상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마일게이트하고 라이노스 자산운용 이 1,000억대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좀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차근차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주영 기자하고 저 이제 김수원 센터장이 있는데, 김주영 기자가 뭐 이제 울먹울먹 이제 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센터장님 저한테 이제 돈 좀 빌려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원 센터장이 김주영 기자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주영 기자 SK 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100만 원 갚을 필요 없이 너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주식 10주로 그냥 갚아라. 그러면 뭐 김주영 기자 입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시세가 뭐 대충 한 10만 원 되니까 10주면 100만 원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돈 대신 그냥 하이닉스 주식 10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 김조영 기자는 이제 좀 순진하잖아요. 순진해가지고 이제 이 센터장은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것이야. 이제 그런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데 김조영 기자는 당장 급한 불을 끄자. 당장 이제 급한 불을 끄자. 그러면서 예, 주식을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SK 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 이후에 막 이렇게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이닉스 주가가 한 30만 원이 되는 시점에 김주영 기자의 손익 계산을 해보면 회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이닉스 주가가 30만 원이야? 그러면 10주면 300만 원어치네? 또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지금 300만 원어치를 김선 센터장한테 갚아주게 되었네? 그러면 너는 200만 원의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야.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지금 한 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상환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100만 원을 주식으로 갚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생긴 거죠. 주식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생겼는데 그 주식의 가치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30만 원까지 올랐어? 그러면 너는 1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고 30만 원 곱하기 10주 해서 결국은 300만 원어치 가치 있는 주식을 센터장한테 갖다 주게 되는 거니까 너는 이거 그 손실을 본 거네. 근데 실제로 이제 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을 200만 원을 보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5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순진한 김주영 기자는 그렇죠. 우리 순진한 김주영 기자는 한 400만 원의 평가 손실을 그죠? 맞죠? 40만 원 곱하기 10주니까. 주가 이 가치가 오를수록 부채는 더 커지니까 맞습니다. 김주영 기자는 천불이 나겠네요.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김주영 기자는 계속해서 평가 손실이 올라가는 거예요.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겠죠. 센터장, 센터장이 엄청나게 믿겠죠. 자,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이제 꼭꼭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면, 자, 현대차가 CB, 컨버터블 본드죠. 전환사채를 100만 원어치를 발행하는데, 우리 이제 테슬라가 이걸 인수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네. 그러면 현대차는 뭐 3년 동안 테슬라한테 이자를 조금씩 주다가 뭐 3년 뒤에 원금을 상환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채는 일반 회사채가 아니고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한 가지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전환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현대차한테 테슬라가 야, 100만 원 그거 안 갚아도 돼. 돈으로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현대차 주식을 주당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너네가 신주를 발행해서 우리한테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한테 발행을 해달라.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돼 있는 거죠. 전환사채에는. 또 요 20만 원, 주당 20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전환 가격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현대차가 CB 100만 원을 발행했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는 의무예요, 의무.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를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환사채에는 두 가지 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가 야, 돈 필요 없고 그냥 너네 주식을 한 주당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발행을 해줘 했을 때 주식을 발행해서 갚아야 될 의무, 그러니까 돈으로 갚아야 될 의무 하나하고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서는 주식으로 갚아줘야 될 의무, 이 두 가지의 의무가 전환사채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 자, 1단계 주식으로 발행해줘야 될 의무, 자, 이게 이제 전환권 부채의 가치인 겁니다. 주식으로 발행해줘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전환권 부채가 되는데, 이 전환권 부채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평가하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20만 원이다. 주식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했더니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전환권 부채가 20만 원으로 이제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의무인데, 이거는 쉽습니다.
현대차가 시비를 발행을 해서 100만 원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환권 부채의 가치를 20만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냥 100에서 20을 빼서 80만 원. 그렇죠. 80만 원은 그냥 돈을 갚아야 될 의무다. 그냥 회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80만 원이라고 해서 80만 원만 갖다 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전환사채에는 두 가지 의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 두 가지 의무를 어떻게 쪼갤까? 첫째로 그 주식으로 발행해 줘야 될 그 부채, 전환권 부채의 가치를 평가했더니 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서 돈으로 갚아야 될 의무는 80만 원으로 보자. 이거지. 돈으로 갚을 때는 80만 원만 갖다 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식으로 갚아야 될 의무, 이거를 우리가 파생금융부채라고 합니다. 자, 돈으로 갚아야 될 의무는 이게 이제 주부채예요. 주된 부채인데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부채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될 의무는 우리가 파생금융부채라고 하는데 이 파생금융부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이 가치가 변하는 거죠. 아까 김주영 기자가 네, 한번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수록 부채가 그렇죠. 커졌죠. 예. 김소연 센터장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지금 그 100만 원을 하이닉스 주식으로 갚아주기로 했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속이 쓰리게도 그 평가 손실을 계속 부채에 갚아야 될 부채의 가치가 올라가서 평가 손실을 보는 것처럼 현대차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파생금융 부채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파생부채 평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파생부채 평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근데 요 파생부채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생부채 평가 손실이 커진다. 막 주가가 현대차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파생부채 평가 손실이 커진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현대차의 이익은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21년 초에 시비를 발행했죠. 그러면 전환권 가치, 이제 주식을 발행해줘서 갚아야 될 부채의 가치, 다시 말해서 파생금융 부채가 이제 20만 원으로 최초에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막 올랐어. 그래서 1년 뒤에 21년 말에 전환권 가치를 평가했더니 50만 원이 됐어. 그러면 20에서 50이 됐으니 파생부채 평가 손실 3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이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다시 1년 뒤에 22년 말에 평가를 했더니 계속해서 또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전환권 가치가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50에서 또 1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파생부채 평가 손실 50만 원. 근데 1년 뒤에 23년 말에 평가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좀 주춤주춤 내려가가지고 전환권 가치가 8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에서 80으로 떨어졌으니 이번에는 이익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파생부채 평가액이 20만 원이 난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서 파생부채 평가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라이노스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 라이노스가 제가 볼 때는 스마일 게이트하고 이 너무나 아쉬운 투자 계약을 한 겁니다. 좀 안일하게 계약을 했다는 좀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스마일 게이트의 어떤 전략에 휘말렸는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갈등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한두 줄 문구 때문에서 또 비롯됐다고. 그렇죠. 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두어 문장 정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뭐 스마일 게이트가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하고 18년에 라이노스 자산운용이 스마일 게이트 RPG라고 하는 회사, 스마일 게이트 그룹 계열사죠. 이 RPG의 CB를 26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제 만기는 23년 11월인데, 자, 라이노스하고 스마일 게이트가 IPO 추진 조건 이제 계약을 합니다. 야, 당기 순이익이 120억 이상이 될 때 그때 상장을 추진하자라고 두 회사가 이제 합의를 하죠.
자, 그 뒤에 게임이 이렇게 영업이 잘 되고 뭐 대박 게임도 나오고 하면서 스마일 게이트는 21년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 4,800억인데 영업이익이 3,000억, 당기순이익이 2,290억이나 나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난 성장을 했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죠. 스마일 게이트 RPG가. 그러니까 라이노스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순이익 120억 예상했는데 그렇죠. 2,290억이 됐으니까요. 2,290억이니까 야호 하면서 이제 돈 벌었다. 룰루랄라 하면서 딱 21년 결산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22년 중에 서면으로 스마일 게이트에 자, IPO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마일 게이트는 이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상장을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거래하던 회계법인이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딱 지정을 해주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해서 2022년도의 회계결산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자, 지정감사인이 2022년도 스마일 게이트 RPG의 회계결산 감사를 하겠죠. 딱 승인, 오케이, 회계 재무제표 이상 없음 그러면 2023년도에 가가지고 스마일 게이트는 한국거래소에 그렇죠, 상장 이제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면서 상장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비상장사는 대부분이 K갭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을 씁니다.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써오던 회계 기준이거든요. 근데 상장사 또는 상장할 예정인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로 재무제표를 다시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K갭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IFRS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스마일 게이트 RPG의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데 요게 이제 2017년 18, 19, 20, 21, 20인데 보시면 17, 18 때는 뭐 계속 영업적자, 당기순 손실을 내고 있죠. 그러다가 19년, 20년도 오면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쑥 올라오면서 일단 영업이익도 내고 좀 당기순이익도 내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2021년하고 22년에는 엄청난 점프를 하게 되죠. 이때 게임이 대박이 터졌나 봐요. 이때 대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매출이 막 4,800억, 막 7,369억, 영업이익이 뭐 3,000억, 막 3,600억씩 나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뭐 어마어마한데 보니까 요 당기순이익이 2022년도에 보면 이게 적자입니다. 이렇게 당기순 손실 1,426억이에요.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요. 이게 2022년도가 이제 지정감사인이 IFRS 회계 기준으로 감사를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그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출하고 이익이 점프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스트아크 게임이 그 흥행 대박을 친 건데 지금 22년도는 IFRS 회계를 하게 되면 CB를 발행을 했잖아요. 네. 스마일 게이트 RPG가 이 CB가 내포하고 있는 그 전환권을 이제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CB를 옛날에 2017년, 18년도에 발행할 때 기업 가치는 2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게임이 대박이 나고 실적이 엄청나게 점프를 하면서 회사 가치가 기업 가치가 한 5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버리니까 당연히 그 주당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CB가 내포하고 있는 그 전환권 부채, 다시 말해서 파생상품 부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한 5,350억 정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KIFRS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파생 금융 부채가 더 커지는 그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년도에 영업이익은 3,600억이에요. 근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게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5,357억이나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기순 손실이 1,426억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B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IPO의 조건을 딱 두 가지를 보면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볼 때는 라이노스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는 거죠. 너무 굉장히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인데 그때는 이게 몰랐던 거라고 봐야 되죠. 첫째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120억 원. 두 번째로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전에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죠. 한번 보면 자 21년도 결산했더니 당기순이익이 120억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 뭐 한 2천억 나왔네. 랄라랄라 하면서 IPO를 요청을 했어요. IPO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 IF 기준으로 결산을 해봅시다. 결산을 하니까 당기순 손실이 1,426억. 그러니까 23년도 중에 상장 예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스마일게이트 RPG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를 예심 청구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12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봐라 23년에 예심 청구하니까 직전 사업연도면 22년도를 말하는데 22년도 IFRS 적용해서 계산했더니 당기순 손실이 1,426억이네 미달. 그래서 우리는 IPO를 하지를 못하겠다. 이러니까 라이너스는 무슨 소리야?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중에 23년도 11월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12만기 시점이에요. 12만기가 딱 되니까 스마일게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상환하겠다. 그렇죠. 야, 12만기가 되어버렸네? 이런 어쩌나? 그러면서 12 계약대로 연 3.5% 복리금리 적용해서 그냥 12 갚을게. 근데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연 3.5%는 은행금리 수준인데 대박을 기대했던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네요. 아니 한 2천억 기업 가치 때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이 됐으니 이게 IPO로 가게 되면 야 이거 우리 투자 잘했다. 이거 좀 돈 좀 만지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12만기가 돼서 IPO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2022년 중에 이 CB를 그냥 CB 상태로 두지 않고 주식으로 차라리 전환을 해버렸다면 CB가 내포하고 있는 전환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22년 중에 만약에 CB를 그때 주식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이만큼의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조건에 상장 예심 통과 전에는 주식 전환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예심 통과는 23년 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노스가 22년 중에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통수에 있었던 거예요. 또 외통수에. 저는 이 계약서 1번에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 3천억 돌파했을 때 이런 식의 조건이 맞습니다. 차라리 영업이익으로 했더라면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영업이익으로는 계속해서 21년도, 22년도에 수천억씩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이라는 저 조건, 또 상장 예심 전에는 통과 전에는 주식 전환을 못하는 조건, 저게 지금 해볼 때는 매우 라이노스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됐는데 저 당시에 왜 저런 계약서에 오케이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고 라이노스 입장에서 너무 계약을 조금 안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라이노스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법적인 논리를 라이노스는 파생금융 부채라는 게 CB 전환권 가치 평가, 파생금융 부채 평가 손실은
글자 그대로 뭐 회계상의 손실일 뿐인 거고 회사의 근본적인 영업 능력이나 사업 능력 또는 기업 가치 또는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회사에 현금이 유출되는 것도 아닌데 당기순이익 120억이라는 조건은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22년도에 실질적인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20억보다도 훨씬 큰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계약의 취지로 보건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스마일 게이트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스마일 게이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계약서상의 문구가 중요하지. 계약서상에 당기순이익이라고 돼 있지. 근데 당기순이익 120억 안 되지. 그리고 IPO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IPO를 하려고 해도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건데 회사 가치를 그만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는데 뭐 라이노스 쪽에서 이제 좀 대화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스마일 게이트가 이제 일단은 대화의 문을 이렇게 닫고 있으니까 라이노스 쪽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법조계에서도 조금 의견이 조금 부분적으로 엇갈리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그 몇몇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라이노스 쪽 입장에 있는 변호사도 있고 좀 스마일 게이트 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변호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라이노스가 그렇게 썩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 KIFRS 이렇게 나오면서 좀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김선 센터장님이 쉽고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알려주셔서 더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노스와 스마일게이트의 이 사례는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가 많은 요즘에 벤처 투자 업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